자, 요동치는 총선판. 이번엔 민주당의 박용진 그리고 윤영찬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권력에 줄서지 않았고 계파 정치, 패거리 정치에 몸담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 과하지옥을 견디겠습니다. 반드시 살아남겠습니다. 현근택이 사라지니 이수진이 보내고 이수진으로 여의치 않으니 다른 후보를 또 꽂아서 기어이 윤영찬을 쓰러뜨리려 합니다. 참 지독하고 잔인합니다. 이번 총선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 개인 사당화의 완성입니까? 후자가 목표라면 윤영찬을 철저히 밟고 가십시오. 자, 두 사람 모두 하위 10%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 대표적인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죠. 박용진, 윤영찬 이 두 의원이 본인들이 하위 10% 평가 결과를 통보받았다면서 스스로 저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예. 이 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대표와 경선을 벌이는 대선 경선 후보였고요. 윤영찬 의원은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이 대표와 당시에 각을 세웠던 바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의정 활동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참여연대의 집계에 따르면 박 의원은 대표로 발의한 법안이 82건, 상임위 출석률도 95%, 본회의 출석률은 90%고요. 오, 90%가 넘어요. 네, 맞습니다. 윤 의원 같은 경우에도 대표 발의 법안이 39건에 본회의, 상임위 출석률 모두 90%입니다. 이 반면에 이재명 대표의 대표 발의 법안 6건에 불과했는데 결국에는 이 현역 의원 평가가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됐고 비명계 학살용 아니냐 이런 반발이 나오는 게 지금 현역 의원들의 반응입니다. 자, 그러니까 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는요, 정량평가라는 게 있고 정성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정량평가는 그러니까 법안을 몇 개 냈는지, 몇 퍼센트 본회의에 참석했는지 이건 숫자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큰 비중을 안 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럼 뭐 정성평가, 이 사람이 당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거. 그럼 어떻게 보면은 주관적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많이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한 사람이 본인도 이 하위 20%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송갑석 의원. 송갑석 의원도 하위 20%의 통보를 받았어요? 네,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이명백 공관위원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이 사실은 어제 하루 동안은 좀 함구하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아침 공개를 했습니다. 예. 송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광주 서구 갑 국회의원인데요. 재선 의원이고요. 그 광주라는 지역 자체가 민주당의 텃밭이고 워낙 후보들이 많다 보니까 비명계에게 과연 공천을 주겠느냐 이런 논란이 계속 불거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하위 20% 평가를 받으면서 사실상 공천을 하지 않으려고 이런 결과를 내린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지금 비명계 의원들이 갖고 있는 거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강 의원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 친명이라고 불리는 외부 원외 예비 후보가 출마하는 문제를 가지고도 여러 실랑이들이 벌어졌었는데 지난번에 강 의원 특보 논란이 됐었죠. 예, 그 당시에도 비명계 저격 출마다, 자객 출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었지만 그 국면은 일단 강 의원 특보가 그 후보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일단락이 되긴 했었는데 계속 어쨌든 이런 텃밭 후보 지역구에서 공천 잡음이 일어나게 되면서 아마 오늘 이 하위 20% 통보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고 이후에 단체 행동에도 나서겠다라는 취지로 공개를 한 걸로 보입니다. 자, 김영주 의원, 그다음에 지금 두 사람 전해드렸던 박용진 의원, 윤영찬 의원, 게다가 이제는 송갑석 의원까지 광주를 지역구로 둔 의원까지도 포함이 됐습니다. 자, 일단 그거부터요. 이렇게 하위 뭐 10%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그럼 바로 공천 탈락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탈락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데요. 하위 10% 이하 같은 경우에는 득표수의 30%가 감산되고요. 하위 10%에서 20% 사이에는 득표수의 20%가 감산이 됩니다. 이 하위 10% 이하, 그러니까 득표수의 30% 감산을 얻는 현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컷오프가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0%포인트 이상 차이를 내지 않으면 본인이 되기 힘든 거군요. 예, 일단 마이너스 30%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커버하기, 뛰어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하위 10%는 그러면서 사실상 경선 배제, 즉 컷오프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박용진 의원,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명박 공관위원장 전화가 왔고요. 저는 참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웃으시면서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통보만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금방 끊었고요. 어떤 항목에서 어떤 점수가 박용진 의원한테 매겨졌는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그걸 통보하는 분도 모른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채점표는 끝까지 공개는 안 되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 뭐 재심 절차를 요구하면서 오늘 재심 요청서를 낼 텐데 네. 거기에 뭐 공개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은 넣었습니다. 자, 박용진도 하위 10%라는 민주당.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박용진 의원도 그렇고 윤영찬 의원 그리고 또 김영주 의원에 의해서 오늘 송갑석 의원까지 일종의 커밍아웃을 했어요. 커밍아웃을 한 건데 내가 저 하위 10% 20% 받았다. 예. 이게 그전에는 없던 일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어차피 경선에 참여를 해요. 참여를 하고 감산이 된 차원에서 참여를 하는데 참여를 한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하위 점수를 받았다. 이것은 불리하거든요. 오히려 불리하니까 그 예. 공개를 안 해요. 그런데 이 공개를 지금 계속 하는 이유는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31명 중에서 28명이 비명이라고 하니까는 예. 계속 뭐 5호, 6호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불공정하다는 걸 밀실 공천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계속 늘어나죠. 그러면은 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집단 행동을 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그 공천 자체가 사천이다, 밀실 공천이다 해서 단체 행동에 나서서 뭐 이재명 대표 이선 퇴진론 이런 것이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오늘 의원총회를 앞두고 저런 상황이 지금 잇따라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도 참석하고 저 사람들도 참석을 하거든요. 그냥 있지 않겠죠. 예.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고 지금 비명계 배제가 세 갈래로 진행되는데 뭐 20% 10% 이거 하나 있고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하죠. 문학진 의원이나 아니면 돈봉투 받은 의원들에게 예. 직접 전화를 해서 불출마를 종용을 하는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에서 아예 빼버리는 겁니다. 현역 비명계 의원은 빼버리는 거. 그렇죠. 뭐 이인영, 뭐 서른, 그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영표 예. 이렇게 빼는 세 갈래로 진행이 되는데 세 갈래로 당하는 거예요. 비명계 입장에서는 아하. 세 갈래로 지금 막 당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과연 오늘 의원총회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이미 이수진 의원이 동작을의 이수진 의원이 그 지역에 저 추미애 집어넣고 또 전현희 뭐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불공정 공천을 한다고 이선으로 퇴진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의원들 단체방에. 예, 단체방에. 그러니까 물꼬가 터졌어요. 물꼬가 터져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저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확산될지 그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공천 자본이라는 건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본인이 하위 20% 받아도 그냥 얘기를 안 했대요. 왜? 내가 20% 받았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경선해야 나한테 도움될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억울하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 이유가 있어요. 그 상징적인 인물이 지금 박용진 그리고 윤영찬 의원이라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 왜 상징적일까? 이 두 사람한테는 바로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자마자 적대적으로만 얘기하고 말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이런 거는 이게 민주당이에요? 이게 민주당 그렇지 않죠. 얘기도 하기 싫어요? 앞으로 그러면 저도 여러분한테 배워서 똑같이 할 거예요. 당이 두 쪽 나요. 두 쪽 나는 당이 어떻게 정권을 교체하고 어떻게 국민들과 민생을 구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정의당이고. 아 됐어! 어디 하프라 이동네! 어디 감히 이제 뒷동생 어디로 여기! 너 지났어요! 배신자로 놓고서 무슨 왜 어디라! 네, 강성 지지자들이 지역구까지 쫓아가서 나가라고 했던 의원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강성 지지자들 뜻대로 되는 건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방금 뭐 봤습니다만 이게 지지자, 강성 지지자 여기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일종의 어떤 정치 훌리건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라고 하는 이제 개딸, 그리고 찐명,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일심동체거든요. 같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고 일단 이번 내용을 쭉 보면 특히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아마 모든 국민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도 어제 이제 깜짝 놀랐어요. 예. 충격일 정도로 깜짝 놀랐는데 아까 우리가 뭐 상임위 출석률이랄지 의정활동에서 봤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A급을 주어야 할 의원이단 말이에요. 하위 10%가 아니고 상위 10% 이상을 줘야 할 의원인데 이걸 뭔가 평가를 해서 하위 10% 끌어내렸다는 것은 일단 공천될 가능성에 싹수를 자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하위 10% 넣지 않으면 사실은 본 경선에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확실히 크거든요. 그러면 일단 평가에서 한 30% 마이너스 할 수 있는 걸 딱 줘버리면 본선에서 적어도 권리당원이랄지 그다음에 뭐 일반 국민 여론에서 60% 이상을 받아야 돼요. 확실히 하면 65% 이상을 받아야지 그다음에 격차를 해서 공천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사실 뭐 마하트마 간디랄지 케네디 아니면 이게 사실은 어렵거든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건 컷오프하고 똑같아요. 아유 공천 못 가게 하는 거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 강성 지지층이 이제까지 해왔던 행동에 완전하게 이제 부합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최지원 기자, 지금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것 갖고 안 된다. 지금 이런 요구도 나오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박 의원이 하위 10%를 받은 것도 과하다. 하위 5%라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니냐. 자중하고 그냥 받아들여라. 이런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허. 이 또 다른 당원은 뭘 잘했다고 치욕적이라면서 당에 남느냐 이러면서 사실상 탈당을 종용하는 듯한 말도 했는데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박 의원을 싫어하지만 저런 식으로 그냥 팽시키는 것도 반대다. 설득을 하든 이유를 알려주든 당에서의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라며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요. 지금 뭐 다른 의원들 그러지 않습니까? 탈당하겠다. 아니면 이재명 대표 당신이 나가라. 뭐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박용진 의원은 어제도 과격한 표현은 좀 자제했습니다. 대신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냥 웃지요. 친명 의원님들은 현역 하위 평가의 명단에 좀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소위 부다.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시고요. 당대표 경선,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이 이렇게 평가받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저는 뭐 굴하지 않겠습니다. 자, 바로 그러면 이 분석해보죠. 박용진 의원과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은 대선 당시 그리고 당대표 경선 당시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재명 대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셀프 공천이었고 또 다른 정치적 이중 플레이 아니었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본인의 출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낙선했습니다. 놀랍게도 본인이 어떤 해명을 하거나 그 결과에 대한 반성과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네요. 대선 주자가 당대표가 되면 자기를 중심으로 정치가 굴러가지 않을까 그 우려, 그게 사당화에 대한 우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당대표가 무슨 그 자기 그 정치적 그 덩치 키우는 자리 그리고 대선 지지율 관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오늘 박용진 후보님은 우리 화장실에서 만나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여기 들어올 때는 또 악수를 안 해가지고 혹시 또 영상이 문제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화장실에서 제가 미처 손도 닿지 않으신 이재명 후보님께 손을 내밀었고 제가 얼른 악수를 자, 다른 자리도 아니고요. 합동연설의 자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동등한 자격으로 쭉 앉아 있는 거예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뭐 본인의 일을 하면서. 네, 뒤늦게 온 분이 저렇게 이제 고개를 숙이는데 함께 보시죠. 악수를 하자고 고개를 숙이는데 이재명 대표는 핸드폰만 보고 있네요. 저게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저게 이 2022년 7월 당대표 경선에서 제주 합동연설이 벌어지던 자리였습니다. 예. 박용진 의원이 연설을 마친 이후에 단상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다른 후보들이랑 악수를 하는 게 통상적인 프로토콜이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에게도 여러 후보들 사이에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악수의 손을 건넸는데 오. 지금 보신 것처럼 노룩. 예,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든 채 계속 쳐다보면서 손만 내밀어서 악수를 하는 모습이 포착돼서 이른바 노룩 악수였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그날 다른 거 보면서 집중을 좀 하느라고 충분히 예의를 못 갖췄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나중에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콕 집어서 박용진 의원은 탈락시켜라 이렇게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그런 정황은 없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지금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 박용진 의원 지역구에 다른 사람은 없는데 박용진 의원의 자격이 미달돼서였을까? 글쎄요. 박용진 의원 지역구에 지금 민주당의 친명으로 알려진 사람이 한 명도 아니고 지금 2명씩이나 거기에 출마한다고 지금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교육연수위원장인 정봉주 전 의원하고 그다음에 이성훈 변호사 두 사람이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그 민주당의 열성 지지자들은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양당제에서는 51%를 얻어야 이기는 거거든요. 예. 근데 30%에서 35% 사이의 열성 지지자만 가지고는 절대 선거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비판하는 수박이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 연성 지지자들, 그러니까 좀 소극적 지지자들을 반대편으로 모르는, 그러니까 가슴이 너무 뜨거우면 적을 이롭게 하는 그 행위를 하면 안 되고요.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지금 박용진 의원은 그 장기로 치면 차포를 떼고 지금 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굉장히 경쟁이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당에서 굉장히 아픈 소리를 했는데 이게 4년 전에 이제 금태섭 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연상되면서 결국은 경선에서 박용진 의원이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고 있어서 예. 이거는 당시에 서울 최다 득표를 했던, 그리고 당에서 대선 경선도 했고 당대표 경선도 한 사람을 저런 식으로 떨어뜨리느냐 이런 인상이 되면 민주당 전체의 선거가 아주 지장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까 그 3명 강북 을인가요? 지금 박용진 의원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로 나선 사람들, 박용진 의원 포함해서 함께 보시죠. 자, 박용진 의원은요, 지난번 총선에서 70%를 넘겼었죠. 아마 그때 서울 지역 최다 득표로 1등을 차지했던 의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봉주 전 의원이 본인의 지역구를 놓고, 과거 지역구를 놓고 이곳에 달려들었고, 이승훈 변호사도 대표적인 친명계 패널로 활동을 했는데 여기를 뛰어들었다. 뭔가 이유가 있고 보이는 게 있었을 거 아니냐는 지적이거든요. 이 때문에 이제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있는 지역구를 찾아 나서서 친명 예비 후보들이 도전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건데요. 지난번에 예비 후보 그 면접 심사에서도 정봉주 전 의원이 박용진 의원 면전에서 공개 저격을 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나설 자격이 없다 이러면서 당을 공격하는 의원이 있어서 자신이 출마를 했다. 그러면서 보수 언론이 칭찬하는 의원은 당의 정체성에도 맞지 않는다 이러면서 공개 저격까지 하는 발언이 돼서 논란이 된 바도 있었습니다. 예, 아마도 이 상황을 예상을 했던 걸까요? 과거에요.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찾아봤어요. 들어보시죠. 정당의 힘은 다양성에서 나옵니다. 다름은 배제나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의 자산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당 만들겠다고 저렇게 미리 얘기까지 하셨었네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엄청나게 걱정을 하게 됐죠. 예. 걱정을 한 게 걱정뿐이 아니고 사실상 공천 받기가 사실 좀 불리해진 상황이에요. 조금 전처럼 그 정봉주 그 이성훈 변호사 같이 넣으면은 3파전 하면 또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감점이 되더라도. 예. 그렇지만 어쨌든 상당히 걱정을 하게 된 상황인데 저 시점은 그 2022년 8월 경선할 때잖아요. 대표 경선. 예. 그 시점은 그 이재명 대표가 되는 것이 거의 확실한 시점에서 그 경선 이후에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려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바로 6월 달에 그 개항을에 출마를 했고 그리고 바로 대표 경선에 나가니까는 반발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그러면 대표 경선 본인이 대표되는 건 확실하니까 그 이후에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는 기간이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 나를 그렇게 공격을 해도 나중에 공천안에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시도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상황이 막 바뀌었죠. 바뀌었고 특히 이 박용진 의원 같은 그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 아마 2차 체포동의안 들어갔을 때 본인이 부결시켜 달라고 병상에서 호소를 했는데 그게 한 40명 정도가 이탈하면서 가결이 돼버렸잖아요. 그 시점을 전후해서 공천을 가지고 이 당을 친명 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그 결심을 확고하게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오면서 박용진 의원뿐만 아니라 비명계가 전부 다 공천을 걱정하게 되는 그 상황이 된 거죠. 상징적으로 박용진 의원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당을 만든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국회 부의장까지 지냈던 김영주 의원은 탈당을 했고 박용진, 윤영찬 그리고 오늘 송갑석까지 강하게 반발하는 이 상황. 이재명 대표도 마냥 침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의 질문을 했겠죠. 그런데 쏟아지는 질문에 처음에는 몰랐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위 20% 명단이 지금 어제부터 좀 돌고 있는데 저는 명단이 어떤 내용인지를 전혀 모르는데 대표님이 좀 전화를 주셔서 언지를 주신 부분이 조금 있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사당화 이야기를 하면서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당 입장이 공관위원장께서 통보하신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통보한 일이 없습니다. 원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언어의 의미가 가지는 것처럼 정말 가죽을 벗기는 그런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환골 탈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당은 국민의힘과 다르게 이미 1년 전에 정해진 시스템 그리고 특별당규, 당헌에 따라서 공천은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뭐 당연히 불평,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어렵더라도 불가피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쇄 탈당 우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분들의 문제입니까? 내세우실 방법이 있으실까요? 통합을 위한 보관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끼는 분들도 많이 포함된 것 같아서 가슴 아픕니다. 예. 자, 저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 특징이 그거 아니에요. 곤란한 질문 나오면 침묵 또는 이제 동문서답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이제 워낙 이번 사태가 이제 논란이 많기 때문에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언어를 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혁신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혁신 공천. 본인 말대로 가죽을 벗기는 아픈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가죽을 벗기려고 하면 비명, 친명 상관없이 벗겨야죠. 근데 왜 비명 가죽만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스템 공천이 얘기하는데 친명을 위한 시스템 공천이죠. 공천 앞에 친명을 위한 시스템 공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는 언어가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공천 과정 자체를 보면 이재명 대표는 총선 승리에 관심이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 공천 과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구 같은 것도 총선에서 국민의힘에겐 총선 승리를 반납하기 위한 공천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있겠죠. 이번 총선을 통해서 본인에게 반발할 수 있고 본인에게 대들 수 있는 그런 공천은 그런 사람에게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일당화, 사당화를 이제 완벽하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민주당 공천이 역사에서요. 항상 주류는요. 비주류를 고려했어요. 왜냐하면 비주류를 무시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선거를 하면 이 총선 참패가 되거든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역시 다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이웨이식으로 저렇게 가는 것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또는 이후에 있어서 어떤 민주당을 일당화해서 마치 뭐 영구 집권할 것처럼 저런 행동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총선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예. 뭐 반론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SNS에 올린 글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당이다. 어떤 사감이나 친소 관계는 작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혁신공천이라는 말 자체가 가죽을 벗기는 아픈 과정, 이런 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과정이다. 뭐 비명, 친명 가리고 공천하는 건 아니다.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라는 법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자, 김두수 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아무리 잘 갖춰도 이 문제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중앙당에서 관리하고 거기다가 이제 민주당 전체가 또는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가 좀 더 강성으로 이동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결국 평가받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평가가 나오기 힘듭니다. 여기에 이제 여론조사와 중앙당 공천, OECD 국가 중에서 일본, 우리나라 이런 데만 있고 다른 나라는 다 지역의 당원이나 유권자가 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앙당이 이걸 관리하다 보니까 이 반발이 심하게 발 수밖에 없는데 문제의 핵심은 2012년과 2016년에 각각 정당의 실패한 모델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2012년에 당시 민주통합당이 6개월 전 10월 달에 박원순 시장과 연합해서 무소속으로 서울시를 이기면서 총선 승리가 예상됐고 당시에 또 이명박 정부 말기였기 때문에 그대로 이기면 그대로 선거를 가면 이긴다 이래서 통진당과 연합공천을 하고 당내에는 자기 팔을 많이 심기 위해서 흔히들 노이사, 친노 부산파와 이대 마피아와 486이 결합돼서 공천을 독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공천 학살을 했습니다. 그 결과 127석과 152석으로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그때 당시 박근혜 당대표 비대위원장이 돼서 새누리당으로 혁신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고요. 또 하나 실패한 사례가 2016년 당시 새누리당의 친박 공천이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친명 공천이 되면서 어쩌면 2012년과 16년에 실패한 모델을 따라가는 역사가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반복된다는데 이 반복되는 역사를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최지원 기자,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 질문에 민주당 출입하시니까 비명계 20% 뭐 탈락자들 20% 하위 20% 명단 돈다는데요. 했더니 이재명 대표는 전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TV조선에서는 그 명단 확보해서 보도까지 했었잖아요. 네. 최지원 기자가 확보했을 거 아닙니까? 뭐 20% 누가 했는지는 제가 질문 안 드릴게요. 명단 보셨을 테니까 누가 많았습니까? 예, 일단 선수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하위 20% 전체 의원이 31명인데 그 가운데 28명이 비명계였거든요. 선수별 말씀드린 대로 살펴보면 3선이 6명이고요. 4선이 4명, 5선이 2명으로 3선 이상 중진이 모두 12명입니다. 이 반면에 초선이 11명, 재선도 8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숫자로만 보면 3선 이상의 중진보다 초재선 의원이 더 많은 셈인데요. 지역별로도 한번 살펴보면 수도권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호남 4명, 충청권 3명, 비례의원이 3명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비례가 몇 명, 충청이 몇 명인 거는 이미 명단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걸 이름만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기자들도 이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네, 제가 아끼는 분도 포함이 돼 있다고도 했었는데 친명계 의원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예, 친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의원 3명도 포함이 돼 있었지만 진짜 친명, 이른바 찐명으로 불리는 의원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특히 하위 평가 대상에 포함된 현역 의원 5명은 이른바 찐명으로 꼽히는 원외 인사가 경선 경쟁자로 나선 지역구라서 이 부분 역시 갈등의 뇌관이 될 소지 현재로서는 커 보였습니다. 예. 자, 지난 총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옛날 총선을 보면 그렇게 질 것 같았던 이명박 정부의 말기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표로 바꾸면서 당명 바꾸고 색깔 바꾸고 빨간색으로 바꾸고 그래서 한번 이긴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그다음에는 이길 것
2014년 총선에서는 뭐 도장 들고 나르샤 기억나십니까? 막 당대표가 뭐 본인은 도장 안 들고 갔다고 합니다만 부산으로 지역으로 막 당대표 도장 들고 나르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때는 졌어요. 이길 것 같다고 확신하는 순간 지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이런 공천 계속 될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까지 온 상황을 보면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멈추게 되면은 그 한 명 정도를 예를 들어서 이의 신청을 해서 받아주면은 그게 사례가 돼서 계속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불복을 하겠죠. 그 본인은 지금 상황에서는 멈출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멈추는 것은 반발이 너무 커졌을 때. 또 지금 비명들이 단체 행동을 한다거나 오늘 의원총회를 계기로 해서 아니면은 뭐 집단적으로 좀 핵심 인물들이 탈당을 한다거나 이 상황과 또 하나는 지금 조금 전에 31명 중에서 나머지 3명도 찐명은 아니고 친명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 찐명이 아닌 친명들이 또 이탈을 하거나 아니면 친명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이선 후퇴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에는 멈출 수가 있고 또 특히 하나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친박이 공천 학살을 당했잖아요. 예. 그때 공천 저도 학살 속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그렇죠. 그 상황이죠. 그때 나와서 그 서청원, 김무성 의원이 친박 연대, 친박 무소속 연대 해서 여당 표를 잠식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 만약에 비명 연대, 아니 친문 연대 이래서 단체 행동을 해서 따로 출마를 하는 상황까지 가면은 그걸 이재명 대표에게는 그것은 아주 치명상이 될 수 있죠. 그 경우가 아니면은 그것까지 가지 않는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는 이 공천 방식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개파 정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멈추지 않는데 이것이 그대로 가다가는 총선 자체를 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좀 바꿀 수는 있겠죠. 잠시만요. 뭐 개인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 그 얘기 하셨으니까 송국공 국장님도 정치부 출입하셨고 저도 그때 정치부 출입했었잖아요. 그때 친박연대 말씀하셨으니까 친박연대가 있었고 서청원 대표가 이끄는 물론 뭐 비례대표 일본 갖고 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친박연대, 친박 무소속 연대 양쪽 다 나왔어요. 이래서 되겠느냐 했는데 워낙 이게 그 민주당의 세가 약해서 그랬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인기가 높아서였는지 됐거든요. 자, 민주당에서 이제 곧 얘기할 겁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탈당을 하거나 당을 떠나는 사람들이 또 다른 당을 만들었을 때 그분들은 아마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도 친박연대처럼 친박 무소속 연대처럼 가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어차피 이 표는 국민의힘한테 안 간다. 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게 뭐냐면은 이 핵심적인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깃발을 드는 인물이. 직접 출마는 안 하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살아서 돌아오라고 했어요. 나도 쏟고 국민도 쏘갔다. 그 이명박 대통령의 그 공천에 대해서 그 정권의 공천에 대해서 나도 쏟고 국민도 쏘갔으니 살아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게 강력해서 친박연대, 친박 무소속 연대가 떨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 이렇게 불렸기 때문에 확실히 구심점이 있으니까 그게 효과를 발휘했는데 지금의 이재명은 근데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제 나가는 사람들은 이낙연 쪽으로는 좀 약해요. 아무래도 이낙연 신당 쪽으로 좀 약하고 뭐가 있냐면은 양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령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어떤 메시지를 내준다든가 그리고 지금 사실상 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이 19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최강욱 의원 상체니까 18명이 있는데 그게 집단적으로 만약에 공천이 안 되고 하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메시지를 내게 되면은 내면 다른 그 이낙연 신당에 가지 않더라도 본인들의 별도의 정치 결사체를 형성을 해서 총선에 집단적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 경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확실한 메시지가 있으면은 어느 정도 민주당의 의석수를 잠식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